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잘 계셨습니까? 미국에서도 웜의 신박 올린 걸 꾸준히 애청해 주셔가지고 많은 또 축하의 메시지를 비롯해서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웜의 신박 하길 너무 잘했다 싶었던 게 이번에 신문을 읽으면서도 많이 좀 배운 것도 있었고요. 로봇 관련된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가면서 읽었던 그 K 반도체 관련된 그 책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갈 때 180페이지 가까이 읽고 올 때 나머지 한 200페이지 넘게 다 읽었는데요. 네, 상당히 그나마 공항에서 급하게 샀던 거에 비해서는 참 좋은 책을 사서 읽어서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자, 원래 마이크를 이걸 썼었는데요. 미국 여행 동안에 요 조그만 마이크가 참 큰 역할을 해줘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마이크를 그대로 다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웜의 신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보통 월요일은 조선일보를 읽어봤었는데 오늘은 머니투데이 기사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이 시리즈로 쭉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대기업 순위 바꾸는 외인 부대 화력 코스피에서 800조 넘게 샀다. 요 기사부터 해가지고요. 3,000피 준비하는 외국인 상반기 쇼핑 리스트 탑 10 해서 많이 산 주식 10종목, 많이 판 주식 또 10종목. 그 다음 기사가 8만 전자 돌파에 내던지는 개미, 쓸어 담는 외국인, 누가 눈물 흘릴까, 요런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금 35%가 외국인, 증권가에서는 바이코리아 더 간다. 요 시리즈로 요 기사 한번 쭉 읽어보면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서머리가 좀 될 것 같아서 기사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에도 봤지만 지금 엔저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우리는 지난번 10월 달에 1444원,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 그때 기록한 이후로 그래도 전고점을 뚫지는 않았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 보면 계속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 엔저 관련된 기사가 있길래 당국의 개입도 안 통하는 슈퍼 엔저 일본 경제에 부메랑 될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테슬라 최대 30% 정리해고 상반기에만 2만 명을 줄였다라고 돼 있는데 테슬라 직원이 한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요 기사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네. 요 기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번 달 6월 달에 다행히 6월 시장 전망에서 어젯밤에 회사 와서 이런저런 자료 만들면서 이번 6월 전망을 2,800 제가 얼마를 적어놨었죠? 저희 고객에게 보내는 투자 레터 해가지고 이 6월 전망 자료를 저희 채슬리 TV에다가도 올려놨잖아요. 거기서 이번 전망을 2,800 한 10 언저리로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다행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2,800을 이번 한 달에 확 뚫어줘가지고 그나마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했는데
아쉬운 점은 제가 갈 때 이 13일 목요일 날 그때 시초가가 2,770 얼마였었는데 갔다 왔더니 딱 금요일부터 빠지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왔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왔는데 금요일 날 빠지고 또 오늘 빠지고 해서 똑같아졌습니다. 네, 6월 시장 전망을 지난달 전망이 좀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6월은 2575에서 2812 QT 축소로 인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재탈환 시도 예상 하면서 2812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고점이 딱 이번 달에 2812.62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매달 이렇게 뭐 전망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또 이렇게 소 뒷발에 딱 쥐를 잡듯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아마 하반기 전망에 관한 부분 어제 새벽 2시까지 하반기 전망 자료 쭉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영상 한 40분 이내로 찍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 자꾸만 3,000% 세가지고 말이 길어졌는지 오늘은 정말 좀 짧게 45분 안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대기업 순위 바꾸는 외인 부대 화력. 코스피에서 800조 넘게 샀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침내 되돌아왔다. 주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 현실 코로나 이후? 근데 코로나 때 외국인 별로 안 샀거든요. 코로나 때 2020년 그때 11월 12월 요때 반짝 사고 주구장창 계속 팔았었습니다. 자, 현실로 성큼 다가온 바이코리아의 배경과 미래를 조망한다.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2270조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액은 805조가 돼 있네요. 와, 6월 21일 지난 금요일 기준이고요. 23년 6월 그때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액이 656조였는데 지금 805조가 됐습니다. 그때보다 지수도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죠? 작년 6월 달에는 2050조였네요. 코스피가 2050조였는데 그새 딱 10% 정도 시가총액이 늘었습니다. 지난 19일 코스피에서 현대차가 8거래일간 거듭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9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 21년 1월 11일 28만 9천 원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순간이고 3년 5개월여간 마의 1,000원 장벽을 뚫는 과정에서 투자자 면면도 바뀌었다. 현대차가 기존 최고가를 기록한 시점에 외국인 보유 비율은 30% 선이었는데 21년 1월 11일 하지만 이달은 줄곧 지금 40%를 웃도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현대차가 발표한 인도법인 IPO 계획 등 경영 전략 업데이트에 따라 현대차를 쓸어 담았고요. 현대차 그룹은 핵심 계열사 현대차를 포함한 계열사 시총 합계가 LG 그룹을 제치며 국내 3위로 올라왔네요. 한번 볼까요? 시총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희 매니저들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 부동의 1위니까 안 바뀌니까. 근데 올해 투자하면서 내년까지 시장을 본다면 시총 2등은 누가 될까?
네, 항상 그걸 연초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총 이번에는 2등인 누가 될까? LG 엔솔이었다가 시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2등이 돼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하이닉스 좀 빠지는데 전자가 8만 원 기준으로 480조 정도 되고요. 근데 전자는 또 전자 우선주가 있으니까 우선주도 좀 합쳐주긴 해야 되는데 본주만 480조, 하이닉스가 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170조 예, 그렇게 돼 있고 반면에 LG엔솔이 지금 78조, 현대차가 58조 6천억 그렇네요. 그러면 현대기아를 합친 건가요? 합치면 80조, 50조 합쳐서 130조 그렇게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핵심 계열사 합쳐서네요. 합쳐서 LG그룹의 전체 뭐 LG전자, LG엔솔 뭐 등등 합친 것보다 현대차 그룹 합친 게 더 높다 이네요. LG엔솔이 그죠? 분할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한 140조 가면서 거기다가 LG화학도 한 30조였었고 지금은 25조까지 빠졌는데 LG엔솔이 비중이 꽤 컸었는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시가총액 전체 순위로는 3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신흥국 대표 주자인 중국의 지표 회복 부진이 외국인 자금의 한국행 물꼬를 튼 3대 축으로 꼽힌다. 달리 보면 서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에 따른 공백을 외국인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셈인데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 투자 동향과 국적별 성향 등 외인 부대 이슈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총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체 코스피 시총의 35.45% 수준이고요. 외국인 비중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200을 돌파했던 21년 1월 25일 그때 816조 7천억 그때 36.9%였었네요. 그때 이후 지금 가장 최대치라고 합니다. 당시 코스피 종가는 3,208. 근데 코스피의 고점은 21년 6월 25일 날 나왔었잖아요. 3,316인가 10인가 뭐 그때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보유 비율은 아마 21년 1월 25일 요때 36.9%가 아마 최고치인가 봅니다. 자, 외국인 보유 비율 기준으로는 21년 5월 7일 5월 7일 35.54 이후로는 최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심지어 외국인들은 과거보다 전 세계 금리가 높아진 여건에서 환손실 위험까지 무릅쓴 채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 후반대로 21년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되게 낮았었습니다. 1,144.6원보다 200원 이상 높고 21년 상반기는 글로벌 증시가 대대적으로 반등했던 시기인데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며 제로금리 정책을 펼친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도 금리 인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증시 전문가들은 2800선 안착 여부에 이목이 쏠린 만큼 국내 증시 회복이 더딘 여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선점한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주당 23만원까지 치솟아서 20만 닉스 벽을 뚫은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선점주다. 지난 19일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6.4%를 찍었는데 약
170조 원의 시총 가운데 23만 3,500원 기준으로 96조 원 가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네요. 자, 21년 1월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7에서 50.3% 수준이었고요.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약진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을 불렀는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 네, 아침 모닝 브리프하면서 한 3, 4개월 전에도 기관이 하이닉스 팔 때마다 제가 후회할 텐데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해줬었는데 그죠? 뭐 얼마예요? 한 13만 원부터 팔았네요. 기관이 계속. 네,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 샀고 기관들이 딱 그러네요. 13만 원대부터 계속 작년 10월, 11월, 12월 주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계속 팔았는데 이번에 24만 3천 원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제는 약간씩 보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과거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죠? 하이닉스의 전량 매도 시점은 전량 매도는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인 걸로 보면 지금부터 뭐 10월 달까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주도주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그냥 파는 게 낫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깝깝한 수준까지 올라와가지고 PBR 3.05로 지금 나오거든요. 물론 올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조 정도 벌기 때문에 벌고 나면 또 북밸류가 올라와서 이 포워드 PBR로는 또 떨어지게는 돼 있긴 하지만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KB금융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76%입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가운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70%를 넘긴 종목도 있는데 KB금융이 76%에 달하고요. 21년 1월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KB금융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저 PBR 대표 종목군인 은행주에 속하는데 외국인은 옥석 가리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카카오는 같은 기간 33% 선에서 27% 선으로 지분을 줄였고요. 계열사를 분리해 상장하며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받았던 문제가 외국인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중국의 대안적 투자처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주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산업 생산은 5.6%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지표 혼조를 계기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대미 수출 기대감이 높은 한국 종목이 관심을 받는 반사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력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 중에서도 누가 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 이분 기사를 잘 쓰셨네요. 김지훈 기자님이시네. 자, 가장 중요한 세력은 미국, 영국계 투자자들이 꼽힌다. 미국과 영국의 합산 비중이 4월 투자 잔액 기준으로 50%에 육박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는 북미가 42.5, 유럽이 한 30%, 아시아가 15% 순으로 보유 잔액이 많다고 합니다. 노동기 신흥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계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매수, 실현 수익률 관점에서 매수하는 특성이 있고, 영국계 투자자는 자국 환율과 매크로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의에 대해서는 지수 성과를 결정짓는 수급 주체라며 국내 주식시장은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외국인 순매수와 동행하는 모습이며 중국보다는 미국 경기와 동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종목을 투자할 때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어떤 또 산업이나 섹터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저희 고객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도 결국은 외국인이 살 주식을 저희는 사서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 팔고 나와야 된다. 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안 사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외국인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사서 수익을 내려면 외국인 안 사면 우리나라 개인하고 기관 전부 다 단기 투자잖아요. 단기 투자. 그러면 결국은 이 단기 트레이딩 영역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약간은 제로섬 게임 하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 근데 외국인이 사서 이렇게 물량을 쟁겨버리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은 주식 수도, 유통 주식 수도 줄어들고 반면에 기업 가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기업 가치 성장과 함께 그 부분을 또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기업,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든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투자하면 정말 이 제로섬 게임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안에서 막 부의 이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3,000비 준비하는 외국인 상반기 쇼핑 리스트 탑 10. 이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배경과 미래를 조망해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피 지수 성과를 결정짓는 수급 주체로 외국인이 지목되면서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관심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순매수 상위 10종목이 있습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순매수액이고요. 1등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8조 4천억, 그리고 하이닉스가 3조 8천억 정도고, 현대차 3조 5천억, 삼성물산도 있네요. 물산 1조 3천억, 전자우선주 1조 3천억, 기아 1조 2천억,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 1조, 알테오젠도 많이 샀네요. 7,300억, KB금융 6,300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600억. 네, 요렇게 올해 들어와서 한 6개월 동안 산 금액이고요.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작년 연말도 약간 포함이 돼 있겠다, 그죠? 자, 외국인 수급에 따라 주가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예, 방금 이 종목들을 담았는데 AI 확산 기대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등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추가 유입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의심도 나오지만 과거 팬데믹 시절 외국인 지분율 수준을 고려하면 아직 추가 수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밑에는 왜 이런 주식을 샀는지 이유가 쭉 나오고 있고요. 올해 지금 외국인이 산 금액이 22조 5천억이나 되네요. 그 22조 5천억 중에서 전자 하이닉스, 전자 우선주 이렇게 세 종목만 13조 5천억 사면서 전체 매수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또 외국인 순매도 종목도 나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지분율 잠깐만 보고 갈게요. 2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55.8, 하이닉스 56.3, 현대차 40.9, 요렇게 돼 있고, 6개월 동안에, 근데 삼성전자는 겨우 6% 정도 올랐고요. 작년 연말 종가가 76,800원이던가요? 같은 기간 하이닉스는 6개월 동안에 66%, 현대차는 41%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오른 LG화학의 경우 지분율이 6개월 전에 42.9%에서 지금 37.4%로 5.5% 줄었고요. 같은 기간 주가가 28%나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SDI 역시 44.7에서 40.6%로 4.1% 줄었고 주가도 13% 이상 빠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이 LG화학 1조 7천억, SDI 1조 3천억, 네이버도 1조 2천억, JYP 5,300억. 이 시총 기준으로 보면 JYP도 꽤 많이 판 거다, 그죠? 지금 JYP가 한 시총 2조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지분율로 따져보면 꽤 많이 팔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JYP가 아마 MSCI 인덱스에서 빠지면서 더더욱 또 매도가 아마 많이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리온, 셀트리온, 삼성 E&A, HPSP,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길 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분율 관점에서는 추가 외국인 자금 유입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34%, 9.4%로 2010년 이후 평균 수준을 이제 회복한 수준이라고 했군요. 평균이 코스피는 34, 코스닥은 9.4. 코스닥은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나머지 전부 다 기관하고 개인이 나머지 90%, 물론 거기서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좀 빼긴 빼야 되는데, 개인과 외국인. 특히나 코스닥이 그동안에 연말만 되면 주가가 또 많이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과세 요건에 영향을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금투세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을 좀 해결을 시켜놨더니 금투세 때문에 또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8만전자 돌파에 내던지는 개미, 쓸어 담는 외국인, 누가 눈물 흘릴까? 요 부분인데요. 요 기사 읽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침내 돌아왔다. 요 바이코리아 요 얘기는 앞 기사랑 거의 비슷하고요.
자, 밸류 프로그램 발표 후 개인이 삼성전자를 4조 원 넘게 팔아치울 때 외국인이 이를 전부 받아낸 것은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해외 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속적인 주주 환원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이 대거 매수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도 최근 들어서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데요. 전자는 이번 2분기 73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8조 2천억이 컨센서스입니다. FN 가이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는 항상 컨센보다 높게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컨센보다 낮을 때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컨센서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컨센보다 좋게 나오는지 나쁘게 나오는지. 자, 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반도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업종은 이 경기 민감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서 주기적으로 부침을 겪고요. 지난달 21일 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하락과 파운드리 사업 부진을 타개하고자 반도체 부문 수장에 경계현 사장 대신 전영현 부회장을 앉히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전영현 부문장은 향후 HBM 중심의 신제품 개발과 2나노미터와 3나노 수율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사를 통해 전자 반도체 사업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전자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 낸드 또한 인공지능을 등에 업고 수요가 늘고 있는데, AI 학습을 위해서는 최소한 8TB 최대 64TB 용량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이 SSD가 필요하고요. 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팹리스 기업인 AMD의 물량을 수주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지난달 AMD는 자사 신제품을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으로 양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AMD는 그간 TSMC와 파트너십을 이어왔으나 3나노 공정에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도입한 건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고,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AMD의 TSMC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삼성 파운드리 사용은 장기 시결 관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AMD의 시총을 한번 보시면요, 엔비디아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되고 있고요. 15조 7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4조 7,600억, 한 5조 정도로 3개월 전과 비교를 하면 영업이익은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94%나 늘었습니다.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TSMC와 함께 경쟁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저렇게 야, AI 반도체 세상이 왔어 이러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스토리에 숫자가 따라오면 주가가 저렇게 단단하게 올라가는데, 스토리가 많이 거론되는데 2분기, 3분기 연속 실적이 못 따라오면, 그러면 조그마한 약세장에도 주가가 금방 빠져버립니다. 자,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하이닉스의 경쟁자들이 엔비디아로부터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SK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이거 MR 머프 방식을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드 이렇게 한글로 쭉 적어 놓으셨네요. 이 MR머프 패키징 공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생산 수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영업이익이 이번에 4조 살짝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3개월 전과 비교해서 5% 늘었고요. 기아도 3개월 전 대비해서 19%는 3조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빠진 탓에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수요 감소를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로 상쇄하는 데 성공했고요. 현대차는 지난 4월, 5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한 9만 3천 대를 팔았습니다. 기아는 스포티지, 소렌토 등 주력 하이브리드 차량뿐 아니라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100%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그 생산 라인도 하이브리드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전환한다. 뭐 그런 얘기를 몇 개월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참 발빠르게 대응을 잘한다, 그죠? 네. 자, 요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금 35%가 외국인이고 증권가 바이코리아 더 간다. 여기서 좀 전에 지분율 얘기는 했었고요. 지분율이 2019년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마 19년에 한 44% 올랐고 하이닉스가 한 55%인가 올랐을 때 이때도 보니까 거의 한 38% 정도까지 지분율이 갔었네요. 그리고 쭉 빠졌다가 35.5 지금 그러고 있는 수준이고 올해 들어와서 1월 2일부터 22조 6,200억 정도 코스피에서만 요 정도 샀고요. 앞에 기사랑 조금 겹친다, 그죠? 자, 노동길 연구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작년부터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방향성의 상관계수는 83%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본격화했던 지난해 11월 미국 FOMC 이후로 27조 4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월 이후로는 지금 27조 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중간에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외국인 순매수와 동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돼 있고 양희루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수 강도가 강했던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순수 성장주 9개가 순수 가치주 8개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성장주 비중이 축소됐다라면서 외국인 순매수세에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이 밸류업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밸류업만 되면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선점, 약간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알박기. 92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때 개방되고 난 이후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 보면요, 뭐 20%였다가 IMF 때 오히려 지분율이 확 늘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 IMF 거치면서 40%까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한국 뭐 개인뿐만 아닙니다. 기관 국민연금도 뭐 국내 주식 줄여가지고 자꾸만 해외 비중 늘린다라고 하는데
22년도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뭐 얼마 났다 이랬을 때도 제가 주식하고 채권 양방으로 터졌지만 23년에 다 회복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작년 23년에 한 13% 수익 났던가요? 재작년에 까먹은 거 다 회복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환율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작년 연말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288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환율이 높아진 효과가 있는데 지금도 환율이 뭐 1390원 하니까 해외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나 ETF나 그런 수익률이 되게 좋게 보일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로 1390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1100원어치밖에 못 샀는데 야 1390원어치나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싸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들어가는데 너무 이 수익률이 어디가 좋아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특히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는 이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국내에서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런 주식 뭐 피부 미용부터 해서 국내 주식도 오른 거 많잖아요. 실적 모멘텀으로. 국내에서 실적 모멘텀의 실적 주식을 사지 못해서 손해가 났는데 내가 미국장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또 지나고 나면 저는 결과가 너무 뻔하거든요. 지나고 나면 또 환율에서 터지고 결국은 종목에서 또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계속 요 얘기는 뭐 요걸 먹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누가 눈물 흘리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 팔아서 그 주식을 외국인이 다 가져가고 있고 그 판 주식을 갖고 환율 1350원 이상에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5년 10년 그죠? 5년 10년 이상 보면 지금 환율 봐서도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들 장기 투자하신다고 해놓고 주가 빠지면 되게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21년도 그 3,100, 200, 300에서 그 위에서 주식 살 때도 다 뭐 밸류에이션 그런 거 너무 비싸다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셨던 분들이 그 뭐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되게 마음 아프셨잖아요. 그죠? 계속 꾸준히 사시거나 계속 그냥 들고만 가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새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계좌를 제가 보고 그냥 사기만 사고 팔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2등 하신 겁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쌀 때 팔면 1등이고요. 근데 이 1등을 하는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저 위에서도 뭐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사서 우리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업계 매니저나 이렇게 보면 한 번씩 그때 3년 전에 사서 지금 수익률이 아직까지 막 마이너스 뭐 20, 30%다라는 댓글이 막 달려 있는 글들 한 번씩 보잖아요. 매니저들도 보면 매니저들도 주식 한 10년, 20년, 30년 한 매니저들도 그렇게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2등은요. 2등은 사기만 한 사람 2등입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1, 2등은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10%가 안 되는 요 상위 투자자. 2등은 그래도 좋은 주식을 예, 싸든 비싸든 비쌀 때 샀더라도 쌀 때도 계속 사는 사람이 사기만 계속 사면 그래도 돈 법니다. 근데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이제 3등, 4등이 누구냐면요. 3등은 맨날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에요. 맨날 주식은 위험해 해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제 위기가 오니까 못 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결국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주식으로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나는 분이고요. 네 번째가 아까 1등하고 완전 반대죠. 뭐가 좋대, 뭐가 뭐 얼마 간대, 뭐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대 하면서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항상 포모 현상으로 비쌀 때 사고 싸졌을 때 손절하면서 다른 비싼 주식을 또 쫓아가는 이분들이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 1등한테 1등 아까 1등 그룹한테 돈을 다 퍼주는 거죠. 아이고 46분 45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이거 기사가 2개나 남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자 그러면요. 자 당구 개입도 안 통하는 슈퍼 엔저 일본 경제에 부메랑 될까? 엔화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일본 당국이 돈을 쏟아부었지만 금리 격차에 따른 시장 흐름을 맡긴 역부족이다는 평가다. 과도한 엔저가 이어지다 보니 일본 증시 상승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견인하던 엔저가 되레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21일 오전에 엔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59엔을 돌파했고요. 엔이 달러를 상대로 가치가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통화가 절상되는 걸 appreciation, 절하되는 걸 depre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환율이 다시 160엔을 위협하자 일본 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고요.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21일 필요시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당국의 개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만연하고요. 올해 이뤄진 당국의 엔화 매수는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췄을 뿐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 일본 당국이 지난 4월 29일에도 160엔을 돌파하자 엔 매수를 단행을 했었고요. 5월 2일에도 시장에 개입을 했었네요. 시장 개입 관계자들은 개입 규모가 약 10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하지만 환율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엔화는 올해만 달러 대비 약 11% 하락해서 주요 10개 통화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자, 바클레이저는 20일 투자노트에서 미일 금리 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유지되는 한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해 연말에도 엔달러가 160엔대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격차를 좁히지 않는 한 엔저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조만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로금리인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신중하고 점진적이다. 일본은행은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다음 회의로 미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기사가 더 있군요. 통상 엔저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일본을 깊은 불안과 디플레이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베노믹스의 중심에도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엔화 약세 유도가 있었었죠. 2012년 하반기부터. 엔저가 일본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기업 순이익을 뒷받침하고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저물가 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인데 외국인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고 추세가 뒤집히기 어려워 보이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조짐인데 일본 재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을 이유로 지나친 엔저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라고 합니다.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엔화의 가파른 하락세는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에 좋을 수 없다면서 만약 엔화 하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할 정도네요. 소비자들은 수입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게 돼 있죠. 한 푼이라도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도쿄 긴자에서 300엔 미만 도시락을 파는 할인 식료품을 찾은 60대 여성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긴자에 오면 늘 여길 들린다면서 생활비가 너무 커져서 뭐라도 좀 싸게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데보다 30% 정도 싸다고 했네요. 문제는 소비 둔화로 경기가 침체되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한 엔화 부양에 나서기 어렵죠. 금리 인상을 통한 엔화 부양? 그렇죠.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경기가 더 위축되니까요. 고령화로 인해서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금 수급자들의 소비 비중이 39%에나 달하군요. 노무라 리서치의 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본은 좀 위기 상황이라면서 사람들은 엔이 계속 내리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개인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엔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요거는 아까 테슬라. 네, 테슬라 인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요. 14만 473명이었었는데 지난 12월 말에 최근에 또 거의 2만 명 줄여가지고 12만 1000명 됐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장기 번영 이후 테슬라는 25에서 30%의 비효율성 수주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감원 규모는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연간 매출이 9% 감소해서 2012년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익명의 테슬라 직원은 일부 공장 근로자들이 2분기 실적에 따라 7월에 더 많은 해고가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곧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고 8월 8일에 전용 로봇택시에 대한 설계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테슬라는 최근 주가를 등락을 거듭하면서 $18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나스닥이 18% 상승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27% 역행을 하고 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